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또 철학 얘기 겸 또 제가 야심차게 이렇게 또 준비해 놓은 코너, 뭐, 미학자의 시대 읽기 이런 코너가 있었죠. 근데 제가 또 뜨문뜨문 많이 올리지를 않아서 또 어떻게 또 그 코너를 또 이렇게 또 갱신도 해볼 겸 이렇게 생각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조금 이제 앵글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또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휴대폰으로 또 이렇게 또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휴대폰으로도 한번 찍어보고 또 컴퓨터로도 찍어보는데 또 휴대폰으로 찍어도 또 괜찮은 매력이 있더라고요. 또 음질도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싶어서 제가 그냥 뭐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겔의 책을 한번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해겔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사유의 깊이가 상당히 깊은데 우리가 해겔의 철학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입장에서는 해겔이 서양 근대 철학 이후에 있어서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해겔 철학에 대해서 건너뛰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오늘 굳이 이렇게 권대중 선생님이 옮기신 비토리오 헤슬레의 책과 이신철 선생님이 옮기신 한스 라마데커의 이 책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은 사실은 이제 대논리학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주석서 혹은 해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논리학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는 첫 번째 과제 중에 하나가 신이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에 세계 창조 이전에 신의 머릿속에 대한 서술을 해겔이 하고자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논리학의 진짜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전대미문의 계획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해겔이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과 논리학의 체계를 완전히 자연과 동떨어진 채 자연의 너머에 존재하는 로고스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한 책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은 어렵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을게요. 한번 멋있는 얘기만 한번 이렇게 따볼게요. 자, 요 이신철 선생님이 하신 책에서 34쪽인데요. 참 저는 이 글이 참 좋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세계를 형성하는 데미우르고스 앞에 존재하고 데미우르고스가 그것들에 따라야만 하는 까닭에 세계의 근저에 놓여있는 이념들이 존재한다. 자, 우리 필립 K. 딕의 발리스라는 소설 제가 이렇게 요즘에 많이 이제 필립 K. 딕의 소설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소설에서 어떻게 보면은 데미우르고스가 불합리한 신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불합리한 신이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세계 자체가 불합리할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데미우르고스가 세계를 창조했을 때 왜 세계가 불합리할 수밖에 없느냐. 그거는 데미우르고스가 유한한 물질과 유한한 대상을 빚어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립 K. 딕의 소설에서는 그노시스 학파, 영지주의자들이 즉각적으로 참된 신과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세상을 그 즉자 대자적으로 직접적으로 그것을 파악하고 관조하고 간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이고 제가 발리스라는 영상도 이제 올려놨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봐보시고요. 자, 그랬을 때 데미우르고스가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 같은 원리들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미우르고스가 세계를 그것들의 로고스의 이념에 따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플라톤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플로티노스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는 신 자신들의 사상들로서 세계에 선행하고 그것의 근저에 놓여있는
이념들이 존재한대요. 자, 이번에는 플로티노스와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자, 이런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상들, 인간이 자연적인 것의 원리를 따지는 하나의 지적인 영역의 추론 과정과 체계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것의 세계에 선행하고 그것이 세계에 선행하고 그 같은 원리의 근저에 놓여 있는 것들이 이념으로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두 가지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이념이라는 것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철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 플라톤이 세계를 데미우르고스라는 뭐 여기서는 우신이고 반신이고 우매한 신인데 이 데미우르고스가 유한한 물질을 섞어서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만들었잖아요. 그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이 세계를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에는 그 세계의 근저에 있어서 세계 창조의 원리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념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플로티노스와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세계의 선행에서 그것의 근저에 놓여 있는 이념들이 존재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필론과 둔스 스코투스에게 있어서는 세계를 창조하는 신에 의해 산출된 이념들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플로티누스와 필론과 둔스 스코투스는 어때요? 세계를 창조하는 신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인격 신으로서 타자 영역에 있는 인격 신으로서 그 존재가 절대적인 타자가 세계의 원리에 넘어서 그 세계에 있는 가능한 원리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 모든 사상가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세계가 있어요. 이게 코스모스겠죠? 그리고 신이 있어요. 세계와 신은 어때?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요. 이 모든 철학자들의 특징은 세계가 있고 이것을 창조한 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념은 뭐다? 이 신이 자신의 이념에 따라서 세계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념과 신은 어때? 동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플라톤이건 둔스 스코투스건 아우구스투스건 모든 이 철학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계가 있고 세계를 창조한 절대 신이 있어요. 절대자가 있어요. 뭐 기독교적인 신이 되겠고 어떻게 보면 뭐 힌두교나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트만 뭐 이런 종류의 범신론적인 신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뭐 마야 여신이라든지 이 신들이 존재하는데 이 신들이 그냥 이거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만들자. 자, 뚝딱뚝딱 만들었어요. 세계 이게 아니라 이들이 만들어는 신이 만들어둔 방법론적 체계가 이념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이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들의 철학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계의 자연적인 현 상태의 자기 전개가 신의 뜻과는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여기와 동떨어진 채 추상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신은 자연을 가능하게 하는 절대적인 가능 조건이지 대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철학의 입장에서는 어때? 이 세계와 코스모스한 원리와 신이라는 절대적인 목적론적 원리가 사실은 평행선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남는 방법론이 이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념을 지성적인 차원에서 어때? 생각만 할 수 있을 뿐이고 거기서 추론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항상 남겨져 있어요. 자, 우리 그런데 해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헤겔에게 있어서는 신 자신이 이념이고 그 이념은 헤겔에 의해 논리학에서 서술된다. 자,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헤겔 자체에 대한 굉장히 극찬일 수도 있고 굉장히 건방진 소리일 수도 있어요. 자, 헤겔의 대논리학에서 어쨌든 간에 신 자체가 그냥 이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말했던 전자들의 신들은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신이 동떨어져 있고 그들이 하나의 방법론적인 로고스를 사용한 것이 이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헤겔은 그냥 신과 이념을 갖다 박아버리는 거야. 그냥 갖다
일치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같은 방법론적인 서술이 논리학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괴상망측하고 굉장히 야심만만한 이 체계 계획에 있어서 가장 1순위로 성립이 돼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사유와 존재가 평행선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지점이에요. 사유와 존재가 삐걱선을 내리고 부등성이 아니라 사유와 존재가 곧 사유고 사유가 곧 존재라는 이론론적인 절대적인 평형선에 있어야지만 논리학적인 범주의 변증법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데미우르고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데미우르고스가 창조한 세계는 우매한 신이 절대적인 참신, 그러니까 참신의 뜻을 따라한 거야. 정말 진정한 신의 창조를 따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은 어떻게 보면은 바보신이야.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신이 세계를 직조하고 세계를 주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물질의 영역과 정신의 영역을 섞은 거란 말이에요.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 경우에 있어서 뭐가 발생을 하느냐. 결과적으로 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은 물질적인 세계의 존재와 근본적인 모순과 대립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둔수스코스트스가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에 신의 방법론적인 서술이다. 그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념이다.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신과 이념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헤겔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용감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참 대책 없는 것이 그냥 신과 이념이 이념 이꼬르 신이고 신 이꼬르 이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사유를 존재와 동일선상에 놓아버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논리학이 참으로 구현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사유가 점차적으로 자기를 외화해서 다시금 개별 존재로 돌아가는 과정을 지금 논리학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과정적 절차에서 과연 이것이 왜 정당성을 얻을 수가 있느냐?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이 같은 헤겔의 논리학적인 자기 구성의 원리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신현상학을 읽어야 한다. 왜? 정신현상학에서 사유와 존재는 동일성의 차원에서 구현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유와 존재가 부등성이 있어요. 자연적 의식은 경험에 완전히 파묻힌 상태라는 거죠. 이 파묻힌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서브레이팅 itself, 지향하는 거예요. 서브레이트, 지향하다. 이 지향하는 과정에서 먼지, 진흙투성이를 털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의 사유의 결정체로 다가가게 되죠. 이게 절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절대지에서 과연 여기서 사유와 존재와 사유의 부등적인 측면이 어때? 있을까요? 여기서는 없다란 얘기예요. 그리고 헤겔이 절대지, 이 사유와 존재와 사유가 맞닥뜨린 이 지점에서 뭐를 시작한다? 논리학적인 개진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뭐 제가 연습 삼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보면은 또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또 논리학 얘기가 또 심각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직도 그 파동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란 얘기를 그래도 꾸역꾸역 한번 올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란 사태가 많이 이렇게 번지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뭐 제 백면서생인 제가 감히 이렇게 뭐 떠들면은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참 전쟁이 없는 시대는 없었어요.
전쟁이 없는 시대는 사실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것이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인데, 문제는 이란에서 민주화 시위가 내부에서 먼저 나왔죠. 이란에서. 그리고 이란의 정권의 무능함에 분노한 이란의 젊은이들이나 이란의 여성들이 뭐 히잡을 벗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SNS를 통해서 시위를 계속했고, 그 결과로 사실은 뭐 몇만 명이나 되는 이란 시민들이 이렇게 무고하게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저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미군이 이렇게 트럼프나 미군 쪽이 베네수엘라에서 그 마두로 잡아 제낄 때처럼은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정말 트럼프는 상상을 뛰어넘더라고요. 그냥 완전히 폭사를 시켰죠. 그 이란 최고 종교 지도자를. 이게 수염 많은. 그래서 저는 저 참 문제인데 잘 제거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그 동영상에서. 근데 와, 정말 상상을 뛰어넘더라고요. 그냥 폭사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미군이 완전히 참전을 한 건데, 이란이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호르주 해역 그 막는 거라는 속된 얘기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고집 부리는 거 말고는 대항할 수도 없는데,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점점 이념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 어떤 평화적인 이념, 어떤 종교적인 이념, 이런 것이 사라지다 보니까 남는 거는 힘, 패권, 그리고 협박과 종용, 강제성, 이런 것만 남고 있거든요. 네, 또 이제 백면서생의 한계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무슨 말을 더 덧붙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념의 문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념이 상실된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플라톤이나 뭐 아우구스투스, 둔스 스코투스, 헤겔까지, 칸트, 헤겔 뭐 이런 철학자들까지 이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숭고한 지점, 세계가 존재하고 이념으로서 도덕이나 윤리, 그리고 그 같은 가치가 세계의 평형 상태나 세계의 조화로운 상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냥 갖다 버리듯이 이렇게 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남은 거는 힘이고, 이란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국민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종교적인 논리나 종교적인 윤리, 말도 안 되는 도덕이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 시민들을 학살했다는 거는, 이거는 천인공노할 짓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한테 빌미를 준 거예요. 공격 당할 빌미를 준 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가 파편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이제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고, 또한 더불어서 현실의 망각이라든지 현실에 대한 이런 자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가상 세계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놀리악은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에 신의 머릿속을 서술을 하겠다. 그리고 신이 곧 이념이고 이념이 곧 신인데, 그 로고스의 서술 방식은 헤겔의 논리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헤겔에 대한 극찬이죠. 하지만 이제 다른 실증주의 철학자들이나 이런 영미권에서 헤겔의 방법론만 취하고 이런 지점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분들은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저리 좀 많이 떠들었는데요. 또 이렇게 제가 또 영상을 많이 올릴 거니까요. 궁금하신 지점이나 이렇게 답답하신 마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